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부터는 뭐 새로 교재를 추가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강의에 암기장 뭐 추가가 됐지만 뭐 새로 내용 뭘 처음 보시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갈수록 이제 공부 양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암기장은 뭐 기본서 내용을 줄인 거고, 그다음에 키워드 암기장은 거기서 이제 또 마지막에 보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암기장이라든가 뭐 제교재 아니어도 하여간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이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정리하신 분들은 그거 갖고 정리하시고, 이제 키워드 암기장은 뭐 강의 들은 용도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암기장 자체도 이제 시험이 임박할수록 그 뭐 요즘 뭐 암기장이 거의 뭐 기본서 육박하니까 부담스러우면 뭐 요거라도 정리하고 들고 다니면서 이제 외우는 용도로 뭐 쓰시면 되죠. 그래서 뭐 새로 추가되는 건 없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 6월 달까지 시험 범위잖아요. 뭐 최근에 그 이후에 뭐 중요한 판례 뭐몇 가지 변경된 것도 있지만 그건 뭐 해당 부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은 뭐 전범위 뭐 어차피 시험이라는 게 그 실전에서는 뭐 민법 따로 미소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산문은 상법이지만 1, 2문은 민법 미소가 섞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1순환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순환하고 진모랑 요게 이제 4순환 총 3번이잖아요. 이순환 때는 최판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적중률로 보면은 이제 제가 드리는 문제 적중률이 제일 높을 테니까. 그래서 막판에 갈수록 뭐 학원 안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기출 문제만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기출 문제에서 제일 안 나오잖아요. 그 기출 문제에서 뭐 한두 문제가 나올 수 있지,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기출이든 뭐 법조형 문제든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건 착시 현상이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버려야 되는 건 기출이고 예상 문제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때야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보지만 갈수록 기출 문제는 버리고 정 안 돼 있으면은 선택형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양이 많아서 뭐 기출이라는 거 다 정리 못 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뭐 저도 그랬지만 항상 시험 임박하면은 시간은 모자라고 뭐 공부할 것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 기출을 버려야 돼 갈수록. 그래서 기출을 버리고 선택형 같은 경우도 기출 다 못 보신 분들은 이제 기출을 보겠다가 아니라 기출은 버리고 저 진모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기출에서 나오긴 나오지만 모든 시험이 그렇잖아요. 뭐 기출 문제가 전혀 한 문제도 안 나오고 하는 건 아닌데 몇 문제가 나오긴 하죠. 근데 갈수록 기출 문제는 버리고 예상 문제를 자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례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뭐 볼 시간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순환하고 진보랑 지금 전범에 이 문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거 어차피 뭐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험법 같은 거, 그러니까 매년 이제 뭐 어음수표 보험법 이런 거 사례로 나오면 어떡하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보험법에서 중요한 것들도 몇 문제 했었잖아요. 뭐 나중에 상법할 때 또 하겠지만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걸 벗어나는 거 어차피 아무도 못 풀어요. 그렇잖아요. 선택형도 잘 아는데 보험법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차라리 그런 거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어디서 봤던 문제, 비슷한 문제 같은데 이런 게 더 문제, 그걸 못 쓰면 치명타지. 뭐 예를 들어서 보험법이 사례로 크게 떴다 그러면 그거 그냥 마음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쓰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건 다 당락을 전혀 좌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 부족해 보이잖아요. 뭐 완벽하게 준비하고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붙고 나면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붙고 나면 나는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 사람처럼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가지고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다. 그럴 때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그냥 뭐 뒤로 밀어놨다가 이제 뭐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뭐 어디서 본 문제 같은데 이제 뭐 비슷하게 뭘 쓸 거 있을 것 같은데 잘 못 쓰겠다. 이런 게 치명타지 뭐 전혀 불이타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 보험법 같은, 그래서 교수님들 안 내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보험법 같은 거 내면 뭐 하겠어요. 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뭐 시험이 지금 자꾸 나오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출제자들이 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새로운 교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기존에 봤던 것도 다 못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그래서 뭐 일순환 때부터 했던 거 위주로 돌리면서 이제 그 차례 같은 경우는 실전 답안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 뭐 키워드 안개장도 뭐 실전 답안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시든가 해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그 교재를 정해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사례는 일단 순환별로 시험 봤던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게 예상 문제니까. 그리고 뭐 벅차면은 뭐 법정형 시험 일순환 때 우리 했던 거 그거는 뭐
이제 지금부터는 뭐 문제를 읽을 게 아니라 답만 보는 거예요, 답만. 선택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해설 쭉 읽으면은 무슨 쟁점인지 대충 알잖아요. 모르는 거는 뭐 사실관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어차피 뭐 답은 다 똑같지만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례 문제집 볼 때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를 자꾸 읽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문제가 막 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봤던 문제들이니까 이제 해설을만 좀 읽으면서 쟁점이 뭐였구나 이제 그런 쟁점 확인용으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암기용으로 이제 뭐 사실 암기장도 양이 많아가지고 뭐 부담스러우면 이거 들고 다니면서 키워드 암기장 뭐 좀 외우시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올해 벌써 6판인데 한 3, 4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뭐 누가 이제 저기 뭐야 자기 끝나고 이제 학교 와서 책 정리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책을 버리고 갔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 자기는 못 보는 책이니까 보고 나서 이게 이제 민법만 들어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정도면 나는 외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본인은 이제 시험이 떨어질 걸 확신하고 이제 저기 제시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민법 이 정도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하는데 저 상법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민법만 들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외우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오셔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뭐 열심히 1년 동안 뭐 이걸 기본으로 외우고 하다가 이제 뭐 암기장도 듣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붙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3월이 아니라 그 뭐야 종합반 시작할 때 작년 책을 드렸던 게 이제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외우다 보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뭐 이해고 뭐고 그 할 때가 아니죠. 그 지금부터는 자꾸 외워야 돼요. 그래서 뭐 1년 내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보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암기하고 암기하다 보면 또 뭐 이해가 되고, 그런 마인드도 중요하단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행정법, 뭐 헌법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공부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행정법은 지금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도 이제 첫날이 헌법행정법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헌법 가락 맞은 적도 있고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오전에 그 헌법 시험 보고 점심 먹으면서 행정법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책을 읽는데 그때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급하니까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라도 이해가 됐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야 이 많은 이걸 이제 이해하면 어떻게 돼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자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멘탈이 흔들리니까 시험장 가서 잘 보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저도 뭐 2차 5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이 뭐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제 저 보면 매년 똑같아요. 그 지금 와서 상담하신 분들 보면 그 사람만 바뀌지 그 질문 대답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그 진리인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반복해서 그 저기 뭐야 내용들을 지금 보셨던 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해가 되든 말든 고민이 되죠. 이제 이해가 돼도 안 써지는데 이걸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 만약 어떻게 쓸 건가 해도 꾸역꾸역 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총 사례 같은 경우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법까지 21문제 뭐 이 정도 나오는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한 5문제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뭐 작년 혼동 문제 같은 거 올해죠. 그러니까 그 문제 같은 거는 뭐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렇게 깊이 있게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니까 그런 게 한 5문제, 그 다음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5문제, 그럼 나머지 10문제 가지고 승부 보는 거잖아요. 물론 누구나 다 쓰는 5문제도 뭐 질적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제 20문제 중에서 5문제는 뭐 이제 뭐 아무도 예상 못하거나 누구나 쓰거나, 우리 객관식 봐도 빵점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객관식 70문제 중에 아무리 못 풀어도 뭐 20개, 30개 맞추니까. 사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대충 쓰는 문제들이 한 5문제. 그럼 결국 10문제 가지고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문제 가지고 승부를 내는 건데, 그 중에서 최소한 6문제 정도는 제가 맞추니까,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정리해서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하면 선택도 그렇잖아요. 뭐 1번 문제 내가 정확하게 안다. 바로 풀고, 그럼 그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빨리 맞춤으로 해서 다른 문제 빨리빨리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1번을 딱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막 말려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험장에서도 그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자기가 뭘 이제 정확하게 뭐 나름대로 뭘 하고 들어가야지만 그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내가 아는 문제도 모르는 문제 같단 말이에요. 시험장 가서 그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계속 뭐 키워드 암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실전 답안, 그 순환별로 드리는 실전 답안 같은 거 열심히 외우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2달 조금 넘게 남았지만, 지금부터도 뭐 당락을 뭐 수십 번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았죠, 사실. 그래서
시간을 뭐 계획을 세워보면 오잘하지만 하루 또 굉장히 길잖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또 저녁까지 집에 갈 때 가면 굉장히 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지금부터는 이제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심정이 미칠 것 같겠지만 그런 의미로 말고 좋은 의미로 좀 미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들은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 뭐 좋은 의미로 좀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샤워하러 들어갈 때 말고는 책을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저도 막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이제 공부 안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공부 안 된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막 국어책 읽듯이 막 책도 읽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근데 요즘 피곤하니까 또 이제 잘 못 일어나잖아요. 분들. 뭐 저도 그랬지만 수험생 때 또 잘 못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꼭 누가 그 침대 밑에서 나를 잡아 당기는 것 같잖아요. 못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래갖고 그러면 저도 그때 생각하면 미친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잘 못 일어나니까 아 눕질 말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책상에 엎드려서 한 일주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 하면 못 망가지니까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간절한 마음도 있고 뭐 근데 다른 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모임 같은 데서 얘기하다 그런 얘기 이제 자기들 옛날에 공부했던 얘기 막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이제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저절로 깨잖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 가야 되니까 어차피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도 자기 썼다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물을 그냥 하여간 마실 수 있는 만큼 마시고 잤다던데 하여간 그것도 뭐 의학적으로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합격을 하고 그러면 또 나중에 시험 붙고 나서는 또 뭐 신화와 전설처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런 부분이라서 어차피 다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은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걸 저도 느꼈던 게 저도 뭐 수험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같은 거 하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고 얘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겨내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다 그 정도의 충분한 능력들을 다 가졌고 했으니까 다 부족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마무리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이제 그 시험 보신 거 간단하게 이제 그 강평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암기장인데 그래서 암기장도 올해는 일단 뭐 기록형은 나중에 따로 할 거라서 기록형 부분은 아예 뺐고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보면 한 50페이지 정도 늘었는데 그래서 암기장 자체로도 그러니까 키워드 암기장용으로도 제가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이제 한 6판 정도 되니까. 그리고 뭐 시험 범위까지가 되는 6월달 판례 중에 중요한 것들을 넣었으니까 요걸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뭐 짬짬이 틈날 때 보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 알아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나는 원래 암기장 보고 뭐 이거는 그냥 강의용으로 듣겠다 하셔도 되고 그 뭐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민법 총 8회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25페이지 정도만 나가면 돼요. 그럼 25페이지만 한 10몇 장, 12장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복습하실 때 자꾸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는 1시 반 전에는 끝낼 테니까 그렇게 좀 계획은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볼까요? 그래서 3페이지에 시간 없으니까 뭐 문제를 따로 읽고 이러진 않을 거고요. 문제 보셨다는 전제하에 이제 간단한 쟁점별로 중요한 판례들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1문의 1에서는 이제 보조참가와 관련해서 뭐 보조참가는 이제 일단 보조참가가 적법한지 검토하고 종속성, 독립성. 그러니까 복습할 때 보조참가랑 공보참, 특히 공보참은 뭐 중요한 판례 이거 많은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독립성, 종속성 그런 거 외워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요 판례는 이제 각주 2번 판례가 좀 특이한 사실관계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보참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정이 도로공사하고 A보험회사 B를 상대로 청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이 사망해서 이제 병의 유가족으로서 이제 도로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B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도로공사하고 A한테는 다 패소하고 여기는 일부 승소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B가 A하고 도로공사에 구상권 행사 못하니까 B가 이제 피해자 측에게 보조 참가한 사안이죠. 자, 그럼 이제 보조 참가 일반론으로서 이제 법률상 이해관계 이런 걸 자꾸 외워야죠, 지금은. 그래서 각주 2번에 보시면은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참을 하려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 있어야 되고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이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외울 때는 뭐뭐가 아니라 뭐뭐다라고 하면 이제 뒤에 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란 법률상 이해관계. 그래서 판결지 2번에 불법 손배 책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급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당연히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원고를 위해서 보참할 수 있고 패소 판결에 이제 원고가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상소 기간 누구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 즉 피참가인 기준으로 하죠. 원고의 상소 기간 내라면 보참과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조 참가를 하고 상소장을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 소송행위 하면서 보조 참가를 같이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상소 기간은 이제 그 피참가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논거는 본문에 올라와서 검토 부분에 그 밑줄친 부분에 여기서 이제 이대로 재판이 확정되면 B는 A나 도공에 구상권을 행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없으니까 채무를 지지 않으면 구상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구상권 측면에서 그래서 인정해 준 것이다라는 거고 좀 특이한 사실관계죠.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 측에게 보조 참가한 사안이니까 그래서 보조 참가의 적법성 검토하는 문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참가로 가서 뭐 독립성, 종속성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복습하실 때 보조 참가 찾아가지고 독립성, 종속성 좀 외우고 특히 관련해서 공보참도 앞순환에서 이제 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공보참도 중요한 판례들이 많죠.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정리하고요. 지금은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환별로 뭐 해독하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 별로 이제 자꾸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문으로 가셔서는 이문에 이제 각주 4번 판례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그 기판력 부분 관련해서 중요하고 뭐 소송물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각주 4번 마지막 줄에 보시다시피 95년도 전합체 판결인데 사실 이게 정리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또 이제 뭐 전합체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각주 5번에 보면 이 판례와 모순되는 판례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일단 그 각주 4번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특정 부분을 청구한 거잖아요. 특정 부분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니까 똑같은 부분에 대한 비율로 지분을 청구한 거죠. 그러면 이제 특정 부분에 처음에 청구했던 가 부분에 그 지분 범위 안에서는 중첩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반대 견해죠. 근데 판례 다수 견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조 4번에 보시면은 사실관계는 뭐 그대로 문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밑줄 친 부분에 각주 4번에 전후소는 각각 청구 취지를 달리하여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물이 다르면 객관적 범위가 다르니까 기판력은 소송에 미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근데 반대 의견 내려가셔가지고 반대 의견에 밑줄 친 부분에 특정 부분 전부에 관한 등기 청구 기각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부에 대한 지분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교집합 부분이죠. 특정 부분에 관한 한 특정 부분 중에 후소 지분이죠. 그래서 기판력에 저촉된다라는 거고 전소에서 기각됐으니까 기각이다. 동일 관계로 보는 거죠. 그 중첩되는 부분은. 그래서 뭐 여력이 되면 반대 의견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별개의 의견은 뭐예요? 다수 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는데 이유를 달리하는 거죠. 그럼 별개의 의견을 논거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 주에 별개의 의견 보시면은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이론적으로는 전소소송물의 일부 지분이니까 근데 추상적으로 내포되어 있던 권리관계에 불과해서 전소에서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됐다는 거죠. 그 기판력이라는 건 판단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밑줄 친 부분도 변론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제 변론 종결 전에 공방이라고 해서 차단을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토 부분에 저는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뭐 여력이 되면 이것도 뭐 오래된 판례지만 중요한 판례고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항상 교수님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각조 5번 보세요. 각조 5번에 그래서 이제 보통 전합체 판결이라는 게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 정리가 되고 끝나는 건데 이게 이제 전합체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각주 5번 앞에 있는 판례들이 폐기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주 5번의 밑줄 친 부분에 지분권자가 특정 매수 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제 분할 이전 등기 청구 취지 중에는 뭐요? 지분 이전 등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동그라미도 임야 전체에 대한 지분 등기가 허용되지 않으면 특정 부분에 대한 등기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두 판례를 가지고 뭐 그 아래 교수님 평석은 이제 딱히 뭐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한데 하여간 그런 판례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 각주 세 번째 문단에 관련 판례 단독 상속 분할 협의했다는 이유로 전부가 자기 소유 확인을 구하는 청구 안에는 인정이 안 됐을 때 뭐예요? 지분 소유권 확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 판례 지금 읽었던 95년도 9월달 판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됐던 이 전합체 판결 그 1분의 2의 문제하고 지금 충돌이 되어 보이죠. 그런 부분으로. 근데 이제 또 반대 견해를 정리해 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써놓은 대로 그냥 다수 견해에 따라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을 정리해 놓으면 시험장 가서 뭐가 다수 의견인지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뭐 객관식 풀 때 틀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반대 의견이 타당하다는 교수님 견해도 있지만 그 마지막 판례 평석이 그 얘기죠. 근데 일단 판례는 이 판례 자체는 그렇게 봤다는 거. 그다음 특히 이제 그 5페이지에 왼쪽 편 아래서 두 번째 있는 관련 판례 그 95년도 9월달 판결은 꼭 좀 알아두시고 같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데 출제 안 됐으니까 특정 부분과 특정 지분에 대해서 판례는 청구 취지를 달리해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은 안 미친다. 그렇게 정리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문으로 가셔서요. 3문에서 이제 각주 6번이 중요하죠. 그래서 각주 6번에. 그래서 각주 6번 판례를 먼저 보면요. 파기환송 판결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서 파기해서 다시 내려온 거죠. 내려온 재판이 이제 시 재판이 되는 건데, 각주 6번에요. 환송 판결이 환송 전 원심 중 정기금으로 지급할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그럼 이제 그 언제 확정되는지 판결의 확정 시기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구 중에 환송 전 원심, 즉 두 번째 재판에서 정기금 요거만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정기금만 파기돼서 내려갔죠. 그 외의 부분, 즉 일시금을 명한 부분은 위 판결의 선고로 설정, 선고했던 걸 써두시고, 그래서 판결 선고시잖아요. 변종시가 아니라. 그래서 변론 종결 후에도 이제 변론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다툰 부분의 확정 시기는 선고시죠. 변론 종결 시가 아니라. 그래서 판결의 확정 시기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선고로 확정되었고, 물론 이제 단순 병합일 때. 따라서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만이 파기환송됐다. 그 부분만이. 그래서 로마자 2번 목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의 심판 대상이 지금 파기환송되니까는 피고가 이제 항소를 취하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파기환송된 부분만 취하되느냐? 그게 아니라 전부 취하된다. 그래서 로마자 2번이 선결쟁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주 계속 보시면 판결지 2번.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 판결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취하면 꼭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소 취한지 소취한지. 그래서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있더라도 종국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해서 다시 내려오면 과거의 종국 판결은 효력을 잃고 없었던 상태로 가서 이어서서 새로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새로운 종국 판결, 그러니까 항소나 재심은 원 판결을 취소시키는 거니까 판결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종국 판결이 없었던 상태에 돌아가게 되므로 이런 것도 논거로 보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종국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항소인은 피항소인의 이게 포인트잖아요. 부대항소와 상관없이 항소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고 피항소인의 부대항소 이익은 은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특히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도 따라서 소멸이 되고 은혜적이고 종속적이다. 이런 걸로 쓰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주된 항소 취하는 유효하고 그래서 항소가 취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상고하면 상고심은 뭐예요? 이제 소송 종료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정선도 올해 뭐 간단한 쟁점은 나왔지만 뭐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어떤 판단해야 되느냐, 소정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복습할 때 소정선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례는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뭐 6번 가지고 만든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목차를 좀 보시면. 목차에서 6페이지 왼쪽 편 맨 밑에 로마자 2번에 갑이 손배 청구를 확장을 했잖아요. 청구 금액을 확장했죠. 그럼 추가적 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전 청구하다가 청구 금액 확장하면 금전 액수별로 소송물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추가적 병합이고 이제 단순 선택 예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환적 변경이 되면 구소취하 신소 제기의 법적 성질을 쓰는 거고 추가적이면 추가된 병합이 단순 선택 예비 중에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청구를 더 원한 거니까 단순 병합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 메뉴에 6페이지에 하여간 뭐 청구의 변경은 이제 요건 무조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자꾸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청구 기초 동일성 지연시키지 않을 것, 변종 전이고 동종 절차 공통 관할 이런 게 무조건 들어가죠. 그래서 뭐 판례 지금 보신 되는 거 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 병합이잖아요. 단순 병합의 심판 방법상 파기환송한 부분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분리 확정이 된다 이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전부 항소 취할 수 있느냐? 그렇다라는 거죠. 7페이지 가셔서. 그래서 문제점 보세요. 항소 취하는 항소심의 종국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데 이제 그 항소심의 종국 판결을 보고 취하를 인정해주면 이 선택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따라서 이제 부대 항소 때문에 불리하게 나왔을 때 상고가 이유 있다가 해서 파기 환송됐을 때 주된 항소를 취할 수 있느냐? 결론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 태도 첫 번째 문단이 지금 보신 그 얘기고
근데 헌재도 이거 합헌이다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두 번째 문단에 헌재 결정례를 보시면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항소인 취하를 해서 부대 항소인이 다시 못 받게 됐다고 하더라도 부대 항소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종속성 은혜적 이거잖아요. 키워드가. 그래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는 이 쟁점이 뭐예요? 중요한 게 그 밑줄 친 부분에 검토에서 393조 2항에서 266조 2항 소치하에서 뭐예요? 피고의 동의를 받으라는 266조 2항을 준용 안 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준용이 되면 뭐 이제 부대항소인의 이익이 해치지지 아니하니까. 근데 조문에서는 준용 안 하고 있죠. 따라서 현행법상 뭐예요? 명문의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파기 환송됐을 때 항소 취하할 때 부대항소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요 쟁점이 중요하니까 그거 나오면 이제 그 검토 부분에 밑줄 쳤던 393조 2항이 266조 2항을 준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대항소인의 동의를 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피고 회사의 항소 취하는 유효한 거죠. 그래서 파기에서 내려온 부분이 이제 정기금만 내려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부 항소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문제 2는 소정서는 뭐 항상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로마자 2번 항소 취하로 소송 계속이 소멸되느냐. 항소가 취하되면 어떻게 돼요? 원판결 1심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개념 쓰면 되죠. 항소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고, 그래서 항소 취하로 소급적 소멸하고 원판결 확정돼서 기판력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소심에 소취하면 제소금지고 항소 취하면 원판결 확정에 따른 기판력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대항소도 은혜적 종속적이기 때문에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도 자동 소멸이죠. 그래서 소송 계속은 소멸이 됐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로마자 3번에 소송 계속 소멸을 간과한 판결은 이제 상급심에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해주죠. 그래서 뭐 각주 아까 6번에서 마지막 판결 3번에 보신 대로 소종선을 해주죠. 소종선은 뭐 올해 쟁점이 됐었지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소종선 언제 하는지 그 암기장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소종선의 법적 성질은 마지막 줄 나오다시피 종국 판결이잖아요. 다만 본안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소금지 이런 거 안 걸리는 거 그거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문은 별표 하나 쳐놓고 이거는 자꾸 보시면서 목차를 통으로 외우세요. 사문은. 그래서 가끔씩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신 1, 2, 3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 쟁점으로 정리한 것들만 보시면 되는데, 4문 같은 거는 이제 그 목차 자체를 통으로, 그러니까 사례 자체를 그냥 통으로 자꾸 외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갑이을을 상대로 전소에서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확인.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확인 청구를 했죠. 그 다음에 후소로서, 아니 별소로서 이제 매장물 발견에 따른 소유권 확인. 그래서 매장물 발견에 따른 이제 소유권 확인. 그러니까 소유권 확인은 이제 항상 소송물 검토해야 되잖아요. 소유권 확인,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그러니까 후소가 두 개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이제 인도 청구. 그래서 이 별소로 제기한 별소의 적법성을 검토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별소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의 인도 소송에서 소장보험 송달받은 피고을이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무변론, 자백간주에 따른 무변론 원고 승소할 수 있느냐? 결국은 전소는 중복 소송이기 때문에 직권 조사 사항은 이제 무별로 원고 승소할 수 없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차를 그대로 자꾸 암기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자 이번에 지금 후소가 두 개인데 각 소송의 적법성을 검토하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지금 이제 확인소의 보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가 가능한데 소유권 확인이 이제 그 보충성 위반이냐? 이제 요 두 가지, 이 두 소송의 관계를 먼저 검토해야죠. 그럼 확인해서 나오면 뭐 무조건 확인 이건 어딘가는 쓰잖아요. 그래서 법률관계 법원의 판결에 뭐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뭐 이런 것들은 하여간 확인해서 나오면 무조건 쓰는 거죠. 어디든. 따라서 그 오른쪽 8페이지 오른쪽 두 번째 문단에 이행 소송이 가능하면 이제 이행 청구권 존재하기 이거 보충성 위반이잖아요. 다만 이제 압류되거나 뭐 등등일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후소의 소유권 확인은 기본되는 법률관계 자체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확인의 이의, 즉 성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잖아요.
그래서 후소가 소유권에게 인도 청구. 그러니까 소유권에게 인도 청구해서 인도 청구권이고 소유권은 선결적 법률 관계죠. 그래서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해서로서 뭐 보충성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게 인도 청구 소송이 가능한데 인도 청구권 존재 확인 이런 보충성 위반인데 여긴 소유권 확인이니까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해서로서 확인액이 있죠. 그러니까 보충성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청구권 존재 확인 이런 보충성 위반인데 여긴 소유권 확인이니까 보충성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 소송이 가능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권 존재 확인이면 보충성 위반이지만 소유권 확인은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에서로서 적법하다. 그래서 후소에서 두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한 것 자체는 보충성 위반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 후소를 두 개 제기한 것 자체는 일단 됐고, 그럼 전소와 관련해서 중복 소송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중복 소송. 그럼 로마자 3번에 중복 소송의 의취지 간단히 쓰고, 그래서 로마자 4번에 가서 전소의 소유권 확인과 후소의 소유권 확인이 중복 소송이냐? 그럼 이제 소유권 확인은 이제 그 소송물 판단을 이제 구인호 신인호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의 가번 다수 견해는 뭐예요? 청구 취지만으로 특정된다는 견해죠. 그러니까 소유권 확인의 소송물은 이제 구인호 신인호로 쓸 게 아니라 이게 가번 나번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가번에 이제 청구 취지만 가지고 특정된다는 견해는 그 안에 일서를 보시면 구소송물 이론, 그러니까 실체법상 권리 법률 관계 주장을 소송물로 보기 때문에 청구 취지로 특정된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 뭐 X 토지가 원고 소유물 확인한다. X 토지에 원고가 뭐 지상권 있으면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의 권리가 나오니까 청구 취지만 가지고 특정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지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9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청구 취지에 기재하기 때문에 청구 취지만 가지고 특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지설에서 나눠지는데 이제 뭐 실제 답안지에는 제가 실전 답안 써놓은 것처럼 그냥 뭐 판례 입장만 쓰셔도 충분하고요. 이해 용도로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지설에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지설에서 원래는 청구 원인의 사실관계까지 보는 게 이분지설인데 확인의 소만은 예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외설이라고 하고 근데 뭐 답안지는 뭐 판례만 쓰시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각조 10번에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변정 전에 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게 된 다른 사실관계 있더라도 뭐야 실권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청구 취지만 가지고 특정됐다는 거고 그 다음 소수견해는 이분지설의 일관설이죠. 그래서 이분지설을 그대로 일관해가지고 청구 원인의 사실관계까지 봐서 이제 청구 취지가 소송물이 특정된다는 견해. 근데 뭐 검토는 뭐 판례 쓰고 검토 쓰면 되죠. 그래서 청구 취지의 검토 두 번째 줄에 청구 취지의 구체적 실체법상 권리가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X토지가 원고 소유를 확인한다. X토지 위에 뭐 지상권 있으면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청구 취지만 가지고 특정된다는 게 다수 판례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소는 소유권 취득 원인이 상속이고 후소는 매장물 발견이지만 이건 공방에 불과하니까 소송물이 똑같죠. 그러면 당사도 똑같고 전소 계속중 후소 제기고 소송물 똑같으니까 이 후소는 뭐예요? 이거는 중복 소송이죠. 그래서 중복 소송이고 소극적 소송 요건이니까 이제 직권조사 사항이죠.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별로 원고 승소하면 안 되고 소각하 판결해야 된다. 그게 답이죠. 그 다음 로마자 5번에 그럼 이제 전소는 소유권 확인이고 여기는 소유권의 인도 청구 이거는 뭐예요? 선결적 법률 관계잖아요. 그래서 후소의 소송물은 인도 청구권이고 전소 소송물은 후소 소송물의 선결적 법률 관계 그러니까 선결 관계로 작용하는 거죠. 자 로마자 5번에 보면 여기도 뭐 학설은 참고사항 보시고 판례 오른쪽에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소유권 자체 당사자 사이 분쟁이 있으면은 뭐 항상 확인해서는 이제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얘기죠. 그래서 소극설의 입장, 그러니까 중복소송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중복소송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검토는 뭐 판례가 타당하다. 그래서 검토 부분 보시면 선결적 법률 관계는 이유중 판단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소송이라는 게 뭐예요? 기판력의 모순 조척을 사전에 막는 거죠. 그래서 기판력이 안 미치니까 이제 동일사건 아니고 중복소송 아니라는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 판결인데 이것도 뭐 자백관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257조를 쭉 쓰면 되죠. 그래서 요건은 이제 가번에 소장의 구체적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실제 답안지에는 뭐 목차 위주로 쓰면 되죠. 그 다음 10페이지 가셔서 그러니까 공시송달을 제외한 적법한 송달이잖아요. 그래서 30일이죠. 30일하고 한 달은 다르니까 한 달이면 틀리는 거잖아요. 30일이니까 하루씩 세야죠.
그다음 답변서를 불제출하거나 또는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그다음 뭐 중요한 건 앞번에 예외 사유잖아요. 아까 보신 대로 공시송달은 안 되고 그다음 직조 사항이죠. 그다음에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 답변서 그거 관련해서도 답변서가 제출됐음에도 강간 판결 그 최근 판례 있었고 그 뭐 전순화해서 시험도 봤죠.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다음에 형식지 형성은 뭐 비송이니까 등등에 대해서는 답변서 제출 안 됐더라도 무변론 판결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불제출의 효과, 요건을 갖추면 뭐예요? 선고는 해야죠. 변론을 안 하는 거지, 선고는 해야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에서 이제 결국 뭐예요? 소유권 확인은 중복 소송이니까 직권조상. 그래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에 예외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 중복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복 소송 아니니까 이제 아닌데 이제 피고가 답변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원고 승소 이렇게 나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사안 해결 가서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후소의 소유권 확인은 중복 소송이니까 답변서 제출 의무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각합 판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게 인도 청구에서는 이제 답변서 제출 안 했으니까 청구 인용이 되는 거죠. 청구 인용.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뭐 전형적인 민소법 사례 형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통으로 그냥 사례를 암기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오문은 이제 상사보증은 연대보증이죠. 특히 이건 이제 기록형 문제로도 좀 보셔야 돼요. 예전에 그 사법연수원 민사재판 실무에서 한번 나왔던 쟁점이에요. 그걸 제가 사례로 바꾼 건데, 그래서 의리 주체무자고, 갑은 이제 등록된 대부업자라고 그랬으니까 상인이잖아요. 그래서 을이 있고 이제 병이 보증인으로서 병 대리인 이제 을 이렇게 해서 을에 도장 찍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거죠. 자, 문제를 보면 남편과 함께 공동사업자 등록하고 화장품점 공동 운영하는데, 자, 수입을 생활비로 하여 가족의 공동생활, 이게 뭐예요? 오른쪽에 나오는 이제 일상가사 대리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 이제 자기 뭐 용도로만 썼다 그럼 일상가사가 아닐 텐데,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공동생활 유지, 그러니까 이건 일상가사라고 사항포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생활비로 공동유지 거기 옆에다가 그 일상가사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래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등록된 대부업자, 갑이 상인이잖아요. 그래서 보름만 빌려달라는 거고, 그래서 보증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문단에 보증인 병 대리인 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도장 찍었고, 근데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에 보증인으로 갚아라라고 했더니 병이 갑한테 뭐예요? 나는 보증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무권대리인지 이걸 검토해야 되는데, 이제 뭐예요? 그 최고 검색 양벽과 행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서 등등 아파트가 있고 15원이 넘고 어쩌고 하니까는 이제 경매하여 못 받게 됐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라고 한 거는 무권대리를 보더라도 추인이 되는 거잖아요. 추인. 그리고 또 나는 단순 보증인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자 1번 내려가셔가지고 일단 보증계약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대리니까, 이제 대리니까 이제 암기장에도 그랬다시피 유권 대리인지, 그 다음 뭐예요? 표현 대리인지,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추인인지 이걸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뭐예요? 본인한테 대리 계약이 체결된 본인한테 이행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보증계약상에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그럼 이행 청구일 때는 항상 유권 대리인지 표현 대리인지 무대 추인지 이 순서대로 검토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일상가사가 유권 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차를 이제 잡는 거죠. 그럼 일상가사의 개념은 됐고, 그래서 오른쪽 두 번째 문단에 가족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무는 일상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상가사가 맞지요. 그러니까 유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유권대리.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문단 밑줄 친 부분에는 설사 무권대리로 보더라도 병이 항변하면서 보증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추인이다라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 사실관계를 보면 유권대리가 맞죠. 일상가사니까. 그래서 생활비로 가족의 공동생활 유지, 이게 포인트고. 그럼 이제 유권대리가 됐다. 그럼 이제 보증인데, 지금 보증인 그 문제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보면 보증인 병 대리인 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기록형에서 보면 맨 밑에 도장 찍을 때 연대 보증이 아니라 그냥 보증인 이렇게 나왔을 때도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사 보증이면은 연대 보증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상법상 연대 채용 원칙이듯이.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보면 상법에서는 보증인이 있을 때 보증 자체가 상행이거나 또는 주채무가 상행이, 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증 자체가 상행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일 때는 이제 단순 보증이라고 썼더라도 연대 보증이죠. 그러면 이제 보증이 상행이 주채무가 상행이기 때문에 쌍방적 상의가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방적 상해가 아니어도 되는데 일방적 상해이어도 된다. 그 조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증이 상해이 주체무가 상해이지 쌍방적 상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럼 누구한테 상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없잖아요. 각주 13번 보시면. 그래서 질권은 없다가 17년도 판례 나오고 바로 시험에 나왔죠. 질권은 상사 질권은 이제 그 시험에 판례도 있고 바로 시험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상사 보증은 이제 현행 상법 시행 이후에는 판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주 13번 보시면 보증이 상행이 주체무가 상행일 때는 이제 그 상사 보증으로서 연대 보증이 되는데 일방적 상행이 되는데 누구한테 상해가 돼야 되느냐? 다수설은 다 뭐예요? 채무자한테 상해가 돼야 된다고 보죠. 견해들이 보시면은 일설은 뭐 아무나 상관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설은 채무자 측에게 상해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수설은 그러니까 뭐 학설은 두 개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누구나 아무나 상인이면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아니다, 채무자 측이 상인이어야 된다. 그 다수견해는 채무자 측이 상인이어야 된다 이런 건데 판례는 옛날 판례밖에 없죠. 59년도 현행사법 시행 전이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현행사법 시행 전에 이런 전제를 달아야죠. 보증이 상행이란 보증이 보증인에게 있어 상행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상인이어 상관없다라는 게 또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검토는 뭐 다설에 따라 가시면 되겠고 일단 상사 보증은 현행사법 시행 이후에 판례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에는 뭐 상관없잖아요. 전부 다 상인이잖아요. 갑도 상인이고 을병 다 상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확률이 제일 크죠. 지금 뭐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상인이면 뭐 견해 대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는 채무자 측이 상인이면 그 견해 대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 문제, 뭐 주관 시험 문제에서는 이 사안처럼 전부 다 상인이거나 아니면 채무자 측이 상인이거나 그럼 뭐 견해 대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2페이지 맨 위에 설문에서는 갑을병 모두 상인이죠. 갑은 대부업자고 을하고 병은 지금 이제 그 화장품점 운영하고 이게 또 화장품점 운영 자금이잖아요. 운영 자금. 그래서 그 12페이지 맨 위에 갑을병 모두 상인이고 상인만 판단하면 안 되죠. 상행위성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상인하는 모든 행위가 상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인성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인이고 그다음에 갑의 금전대회 행위는 직업이니까 영업적 상인이고 그다음에 을병은 뭐예요? 보조적 상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견해들이 있을 수 없고 전부 상인이고 전부 상행이니까 상사 보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대 보증이 되니까 최고 검색 향배권은 없죠. 따라서 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기록형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은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병한테 바로 청구해 달라. 또 병이 이제 당연히 뭐예요? 나는 단순 보증이니까 뭐 처음에 이제 무권 대리는 거 주장하겠죠. 그럼 이제 일상가사 대리니까 이제 그 유권 대리고 그 다음에 얘가 최고 검색 향배권 행사하면 상사 보증이니까 연대 보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형으로 그 이제 민재실에서 기록 문제로 나왔던 거니까 그런 형태로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자 15분만 쉬었다가 이제 암기장 들어가죠.